네, 안녕하세요. 김효철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모두 사용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수당 사용에 있어서 항목별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간접비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알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간접비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수당입니다. 우선 이 연구수당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 상관없이 모두 다 계상 집행은 현재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장려금의 성격이 또 있고 또 이 과도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예방하고자 인건비의 20% 한도 이내에서 계상 집행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항목별 제한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연구수당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비 사용 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 금액이 변동하는데 그 직접비 사용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기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수당 지급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과제 종료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지, 과제 기간 중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변경이 됐을 때 연구수당도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즉 인건비가 감액되면 연구수당도 감액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인건비가 증액되면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좀 연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수당 사용 기준의 제1원칙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인건비도 아니고 이 수정인건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수정인건비라는 용어가 뭔지, 왜 수정인건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인건비는 참여 인력 형태에 따라서 연구 인력, 근접 지원 인력, 또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 등으로 구분이 되고, 이 연구비 계상 집행 방식에 따라서 현금 인건비, 현물 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인건비 설명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연구수당은 사용 한도가 정해진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항목별 제한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인데, 이것 때문에 요 수정인건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수당 계상 집행 한도를 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인건비, 내부, 외부, 미지급 인건비, 이런 인건비가 형태나 구분이 다 이제 다르게 되는데, 이런 인건비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만 연구수당 계상 한도를 좀 정확히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인건비에 대해서 그 범위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냥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계상하는 인건비, 현물로 계상된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근접 지원 인력은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또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미지급 인건비도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좀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수당, 이 제한이 있는 이 수정이 이 인건비의 20%라는 거는 일반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수정인건비라는 그 범위에 들어오는 그 인건비 합의 20%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수당 사용기준 제2원칙입니다. 인건비 변경, 감액 시 연구수당도 변경, 감액되어야 됩니다. 단,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 금액보다는 증액은 불가합니다. 즉, 인건비가 이제 증액됐다고 연구수당도 증액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액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인건비 변경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계획상의 인건비 예산에 감액과 증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건비 사용이 감소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 인건비의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인건비 불인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 인건비 변경 감액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다음은 연구수당 사용기준 제3원칙입니다.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어떤 장려금의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참여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참여자가 만약에 중도 퇴직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중도 퇴직해서 이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될 시점에 그분이 재직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연구개발 과제 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당연히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급 대상에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된다. 중도 대사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수당 지급 가능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연구수당 총액의 70%로 제한됩니다. 수정인건비의 20% 제한은 당연히 전체적인 기본 틀이고 그 안에서도 이 연구 참여자,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한 명당 최대 지급 한도는 연구수당으로 계상된 그 총액의 7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개발 기간 동안 연구 책임자 한 명만 수행하는 그런 좀 소규모 과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00% 지급은 가능합니다. 한 명한테. 좀 더 주의를 좀 하실 부분이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산업부,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제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부의 경우에는 이 개인별 인건비 기준의 70%를 또 넘어가도 또 이게 불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지급 한도, 그러니까 연구수당 총액의 70% 이외에도 개인별로 계상된 인건비 기준의 70%를 또 넘어가면 그 부분도 불인정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산업부 과제를 수행하시는 기관이라면 이 부분도 유념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또 이어서 연구수당 지급 가능액의 두 번째 내용인데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그 차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불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에는 이때는 또 현물은 또 제외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코로나19도 좀 많은 여파가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최근에 이 연구비를 좀 사용하지 못한 이 연구 직접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예, 연구수당은 100%를 다 지급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용 비율의 차이가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은 불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근거로 불인정된 사례가 꽤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직접비 사용 비율과 연구수당 지급 비율의 차이로 이 차이가 20% 이상 나서 불인정된 사례가 또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수당 지급 비율과 직접비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수당 지급 비율은 해당 단계 협약 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즉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된 연구수당 예산 총액 중에서 이 해당 단계의 협약 금액 중 이 연구수당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수당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 비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보다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은 불인정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수당을 100% 다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직접비를 몇 % 이상 사용하면 될까요?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차익을 불인정하기 때문에 직접비를 80% 이상 사용하면 연구수당은 100%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직접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비 사용 비율 계산에는 이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과 RCMS 적용 사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비 사용 비율 계산 시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연구수당 사용 금액도, 그러니까 연구수당도 직접비에 포함되는데요. 이 직접비 사용 비율 계산 시 연구수당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지바로는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직접비 사용 비율을 계산하고 RCMS는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직접비 사용 비율 계산 시 이 모수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월되는 이런 이월금을 협약 예산과 사용 금액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도 직접비 사용 비율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지바로를 적용하는 사업은 전 단계에서 넘어온 이월금, 예산, 사용 금액 모두 다 포함을 시키고요. RCMS는 모두 다 제외합니다. 즉 RCMS 적용 사업에서는 해당 단계의 예산과 사용한 금액만으로 직접비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은 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수당 지급 시점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지바로를 적용하는 사업이신지 RCMS를 적용하는 사업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 규정입니다. 이거는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전문기관의 사업일 경우에는 이 최종 과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규정을 연구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중단인 경우에는 연구수당에서 50%를 감액합니다. 계획된 금액에서. 또 평가 결과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불성실하게 중단이 됐다라고 한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전액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최종 평가 결과가 극히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해서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이 되면 계상된 연구수당은 전액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 요 두 가지 좀 산업부와 중기부 요 내용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구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지급 시기도 국가연계발혁신법상에서는 지급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평가 완료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한번 또 생각해 볼게. 그러면 과제 시작 시점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뭐 별도로 명시된 지급 시기가 없으니까 과제 시작할 때 바로 지급한다. 또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또 가능할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수당은 이 과제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요게 뭐 매월 기여도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정액으로 매월 모든 연구자가 동일한 금액을 연구수당을 받는다라는 걸 보게 된다면 이게 실제로 기여도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에 연구수당 지급을 하는 것을 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산업부는 연구개발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가능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에 이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연구수당을 지급할 것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수당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 참여 인력이 수행기간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원천징수의 의무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제 급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구수당을 실제 근로자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즉 연구수당은 연봉계약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이제 세법상 신고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요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4대 보험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 4대 보험 증가해서 기간 부담금은 그러면 또 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연구수당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구수당을 참여 연구자 즉 연구 책임자가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다 회수해서 공동 관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대학의 연구실 랩 운영 경비 등으로 이제 공동 관리하는 게 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적발되면 어마어마한 제재 조치가 좀 참여 제한 처분 조치까지 좀 크게 내려지는데요. 이거는 적발될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과제 중단이 바로 되고 또 참여 제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구 수당을 이제 회사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은 이건 산업부의 경우인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부처도 요거를 좀 같이 준용해서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선의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수당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연구수당을 기관의 자계자로 일괄흡수한 경우에는 전액 다 불인정 회수됩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수당 증명자료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 증명자료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기여도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가 참여 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한 그 서류, 그 평가 기준, 방법이 포함된 계획 및 결과 이런 게 다 포함된 이 평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지급 신청서, 그리고 해당 연구자한테 실제로 지급된 계좌이체 증명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나긴 하는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자 현황표도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수당 주요 불인정 기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시 산정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요거는 그냥 불인정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하더라도 연구수당 총액은 협약 당시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이 기여도 평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기준 없이 평가도 되지도 않고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이고요. 또 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즉 총 연구개발비의 70% 한도가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급 한도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단독으로 지급받으면 불인정되게 됩니다. 또 이 수정 인건비를 협약 시 연구개발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 인건비의 20%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 즉 인건비 사용 잔액이 발생했다면 연구수당도 그에 비례해서 감액해서 지급해야 된다. 요런 말이고요. 다음엔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임금과 통합해서 연봉처럼 지급하는 기관이 있으면 발견될 경우에는 전액 다 불인정입니다. 또 이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사용할 경우에 불인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한번 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젠 두 번째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이 위탁연구개발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므로 크게 더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이 주간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의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라고 하는데요. 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이 위탁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액을 연구비로 지급을 하겠죠. 이때 주의할 건 주간연구기관만 할 수 있지 다른 공동연구기관은 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해서 계산할 수 없는데 이때 직접비에는 위탁연구개발비랑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그 금액 기준에서 40%를 초과해서 계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요. 승인받지 않으면 불인정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관이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과제 수행 역량이 충분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40%로 제한을 또 걸어놨고 거기서 또 20% 이상 더 쓴다고 하는 거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연구 역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이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이유는 주로 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 가지도록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연구에 용역을 주고 그 대가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받는 대가로 연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위해서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영역은 이 부가가치법상 면세 대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위탁연구개발 과제가
이렇게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할 만한 성격의 과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정산도 받아야 되고요. 관련된 성과 활용 이런 것도 다 의무를 지키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사업비와 관련된 사용 기준 그리고 증빙 자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간접비를 좀 설명하기 전에 이 간접비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접비라는 것은 이 기본 개념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긴 한데 개별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긴 한데 이 개별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 과정에서도 과제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도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수행 주체별로 이 간접비에 대한 관리, 정산 방식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에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간접비의 관리 정산 방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연구 수행 주체를 두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이고요. 두 번째가 영리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 수행 주체 유형별로 간접비의 관리 그리고 정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출연연이나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어떻게 보면 본업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과제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여러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다 이체해서 통합해서 간접비를 하나의 통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리기관은 이 연구개발 과제를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실제 연구개발 수행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과제 관리에 있어서 좀 이 다른 이 출연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과제 관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이 연구개발 과제별로 간접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런 출연연처럼 통합해서 하나의 통에 담아서 관리하는 건 안 되고요. 개별 과제별로 다 별도로 간접비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간접비 비율이 있는데요. 출연연이나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들은 이렇게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이 해당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비율에 따라서 간접비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책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비가 이렇게 출연연 같은 경우, 출연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고시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산을 할 때도 별도로 이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제별로 설정된 간접비를 별도 계정, 이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간접비 금액을 이체한 것만으로 간접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리기관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이 과제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용 용도에 맞는 간접비를 실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 시에 과제별로 실제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하고 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고시 비율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수정 직접비의 10% 한도 내에서 간접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모두 다 구비해서 정산을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간접비에 있어서 영리기관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접비의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 기본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연구 수행 주체 유형별로 간접비의 관리 방식도 다르고 정산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간접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접비 사용 용도는 크게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가 있고요. 각각에서 또 인력 지원비는 뭐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뭐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거고, 연구 지원비는 뭐 연구실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윤리활동비 이런 거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과 활용 지원비에는 뭐 과학문화활동비라든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도 있고요. 뭐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이런 사용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간접비에 대한 사용 기준입니다. 뭐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상관없이 모두 일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용 기준이 있는데요. 뭐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은 그냥 한번 뭐 참고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영리기업일 경우에 이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간접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실제 정산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접비를 그렇게 사용한다기보다는, 간접비는 연구 직접비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 직접비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산할 때 좀 애매하고 불인정받기도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간접비를 사용할 바에는 연구개발 직접비, 연구 직접비가 부족하다면 부적비로 전용해서 좀 사용할 거를 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대학에 있어서의 사용 기준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이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접비도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사용돼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요. 또 이 간접비 비율은 수정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만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접비랑 관련된 이제 증명자료입니다. 뭐 비영리기관은 당연히 증명자료가 해당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영리기관들은 이 연구개발 과제별로 간접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통합 계좌에 간접비를 이체한 것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리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기관은 당연히 개별 과제별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 개별 과제별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정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세법상 적격 증빙, 뭐 카드 매출점표, 뭐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관련된 문서, 뭐 품위서, 금외의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과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증빙 자료를 영리기관은 반드시 증빙해야 된다, 구비해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접비 주요 불인정 기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을 증액해서 사용한 금액. 뭐 이 간접비도 이 협약 시 체결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단 어떤 최초에 선정할 때 비영리기관일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별도로 고시된 비율, 이 간접비 고시 비율보다 좀 작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그 고시된 비율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이 승인을 해주면 증액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입니다. 비영리기관들은 그냥 통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흡수 지출한 것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영리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씩 있는데요. 영리기관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리기관은 간접비도 개별 과제별로 관리해야 되고요. 실제 과제에 필요한 비용만큼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도 다 정산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연구개발 이 간접비로 지식재산권, 특허권 출원 등록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 연구개발 과제와 전혀 관련 없이 다른 회사에서 다른 출원 등록할 건이 있는데 이걸로 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발견될 경우에는 증빙 자료에서 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불인정됩니다. 또 이 간접비 산정 기준을 또 위반해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또 이 간접비 같은 경우도 직접비 사용 비율과 연동해서 좀 사용 비율, 이 사용 금액이 좀 제한이 되는데요. 이 연구개발 기관의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가 안 되면, 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그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그 금액만큼 이제 다음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불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개발 과제의 직접비가 과제 종료가 다 되어 가는데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가 다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비율에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비율만큼은 간접비도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개요부터 선정, 협약, 평가, 과제 수행,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연구성과의 활용관리, 기술료 징수 사용까지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주기에 걸친 흐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좀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기억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듣다 보면 어느새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자신이 생기실 거라고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연구비 사용 관리의 원칙 4가지, 2글자로 요약하면 상식. 이 과제와 직접 관련 있게 상식적인 선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비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